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글 읽기와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남인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독서의 근본 그리고 방법,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생들을 가르치는 저한테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 책에 대해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모두는 아니고요. 좋아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도 아닌데 많이 읽었다는 학생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면 과연 계속 많이 읽었을까 싶습니다. 좋아하니까 읽은 거예요. 아날로그적인 그 상상과 구조화의 재미를 아는 친구들인 거죠. 만화책은 엄밀히 말해서 독서가 아닙니다. 소설책은 독서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독서입니다. 그런데 웹소설은 조금 주저됩니다. 종류라든지 퀄리티가 하도 다양해서요. 우리가 보통 뛰어난 소설 작품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세계관, 가치관, 구조와 전개, 인물 형상화와 개연성, 표현에 사용된 언어 퀄리티, 문장 퀄리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읽다 보면 와, 오, 이런 탄성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깊이가 건져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웹소설에는요, 그런 수준에 도달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만화책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화책만 보는 거에 길들여지면 줄글로 넘어가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화책을 좀 줄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학습 만화 굉장히 많습니다. 학습 만화는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줄글책, 글자로 된 책을 읽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느냐면 책은요, 펼치면 문자가 기본입니다. 이 문자들은요, 흰 바탕에 검은색 활자일 뿐이에요. 거기에 그림이 없지요. 그런데 어떤 책들은요, 읽어 나가면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작중 인물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영화를 본 것도 아닌데 그 작중 인물이 머리에 상상이 될 때가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소설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설을 읽으면 작가가 만들었던 가상의 세계와 세계관이 읽는 사람 머릿속에서 재구축이 됩니다. 다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신작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놨던 세계를 언어로 흐트러 놨는데 그걸 내가 벽돌 쌓듯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이 구축과 창조의 과정이 아이들이 독서를 할 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화는요, 많은 부분을 이미 그려놨습니다. 많은 부분을 그려놨기 때문에 벽돌을 쌓아 올리기가 훨씬 쉬워요. 이렇게 쉬운 벽돌만 쌓다 보면 나중에는 클로가 별로 없고 재료가 별로 없고 그냥 언어로만 되어 있는 텍스트를 보고 재구축을 할 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화를 볼 때 만약에 사파가 점점점 적어지고 글자가 점점점 많아져 나중에는 그림책을 닮은 듯이 사파가 많이 있는 그런 책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만화책의 세계에 익숙해져 버리면 구축과 창조의 두뇌 활동을 아주 어렵게 해야 되는 그쪽 세계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우려 때문에 만화책을 좀 줄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선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거, 옆에서 이렇게 핸드폰 들여다보지 마셔야 됩니다. 애들도요, 핸드폰이 더 재밌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아니, 나한테는 맛없는 음식 주고 엄마만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이런 생각 들면 아이는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겠죠. 아이한테는 책 주고 엄마는 핸드폰이나 패드 들고 있는 거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 읽는 책 같이 한 장씩 한 장씩 번갈아 읽기, 아니면 적어도 옆에 앉아서 같이 묵독하면서 페이지 같이 넘기기,
그것도 아니라면 아이는 아이 책 읽고 엄마는 옆에서 엄마 책 읽기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읽을 책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는 대중적인 심리학 책 보세요. 미술 작품 설명해주는 책들도 그림이 많아서 좋습니다. 물론 졸립니다. 그러면 짧게 예쁜 시, 좋은 시 모아놓은 앤솔로지를 보십시오.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인생 2막 준비하는 투잡을 모색하면서 관련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책 읽는 부모 보면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안 읽더라도 손에는 책을 늘 들고 계세요. 읽는 신용만 하는 가짜여도 아이한테 가는 효과는 진짜입니다. 사실 대학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는 학생들이 영상물, 그 다음에 숏폼 같은 거를 너무 즐겨보고 익숙하게 보니까 긴 시간 동안 두꺼운 책을 읽어내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압축된 정보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의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장악을 해서 쭉 읽어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랑 가장 많이 대립을 하는 게 스마트폰하고 게임입니다. 애들은 뭐 영어 단어 검색한다고 포털에 들어가서는 너튜브로 막 빠져서 안 나오죠. 저는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닌데 철칙을 몇 개 지키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절대로 TV를 보지 않습니다. 남편도 저도 애들 다 재우고 나서야 TV를 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주느냐, 얼마큼 제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이와 가정의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초등학생 5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는 핸드폰을 1년에 2번 정도만 켭니다. 어디 소풍 갈 때, 그럴 때만 가방에 켜서 넣어서 보냅니다. 아주 급할 때만 켜요. 아이가 스스로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부모든 아이든 누구도 시간 제한 없이 핸드폰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를 아주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컴퓨터를 아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보시간 수행도 해야 되고요. 영상물을 최소한으로 볼 뿐이지 한컴 타자 연습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PPT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어는 쉽게 말해서 믿음입니다. 국어는 진짜 믿어주셔야만 합니다. 두 갈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선 인풋이 들어가면 언젠가 아웃풋이 나올 거라 그런 믿음입니다. 국어를 주식에 비유한다면 이 주식은 단타가 안 됩니다. 장기 보유하고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익이 나오는 주식입니다. 자, 책을 많이 읽혔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 글쓰기를 잘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써봐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글쓰기는 아주 나중입니다. 우선 인풋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투자하듯이 하세요. 언젠가는 그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성적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해력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머, 어쩌다 보니 우리 애가 머리가 트였네, 얘가 밝기가 트였네, 이런 놀라움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 돌아올 것이다 확인하지 말고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국어가 수학보다, 영어보다 앞서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대치동에서는 보통 영어 레벨을 국어 레벨보다 더 신경 씁니다. 영어 학원 초등 입학 전에 2.1이다, 3.1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이게 미국 교과서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과서는 왜 신경 안 씁니까? 미국 교과서 3학년 거 읽기 전에 한국어 능력이 3학년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수학도 말입니다. 국어가 되어야지만 문제 푸는 겁니다.
특히 문제 긴 서술형 문제는 수학이 수학 문제 반, 국어 문제 반입니다. 얘는 국어 이해가 안 돼서 수학을 못 푸는데 부모들은 수학을 못 풀었네? 그 문제 풀리고 또 풀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 아닙니다. 언제든 국어가 대장이어야 됩니다. 국어가 먼저 나가고 다른 과목이 그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학생들 보면 그게 맞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둘째 아이는 학원 보냅니다. 왜냐하면 책 읽기를 좀 규칙적으로 하고 싶은데 저랑 아이랑 둘만 하면 금방 작심삼일이 되기 때문에 논술학원 보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아이가 이 학원 좋아한다,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학원을 보내는 겁니다. 아이가 만약에 책 읽기를 싫어한다던가 학원을 다니기를 싫어한다 라고 하면은 언제든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의 성향을 보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학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 아니라 애들이 오래 다니는 학원, 재밌다라고 이야기가 다 도는 학원을 찾아서 보냈습니다. 특히 신경 썼던 것은 학원에서 문법 지식을 많이 가르치지 않는다. 속담과 사자성어를 가르쳐준다. 원고지에 긴 글쓰기 숙제를 주지 않는다. 책이 지나치게 어렵지 않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왜냐? 쉽습니다. 좋아야 읽으니까요. 재미있어야 좋아지니까요. 독서는 오래 해야 되는 거니까요. 문제집을 집중적으로 푸는 학원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문제집 풀이 연습은 중학교 들어가서 해도 됩니다. 서울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공부 언제부터 정신 차려서 하기 시작했니?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는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달렸습니다. 이런 친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를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친구 제일 많고요. 빠른 친구들 중학교 3학년 때 정신 차렸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매일 놀기만 한 친구들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할 때 되면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양육자들은 언젠가 이 아이가 할 마음이 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아이를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수만 명의 아이에게는 수만 개의 진도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속도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속이 타더라도 그 속도에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화내거나 때리지 마세요. 제 책에는 아이의 나이별로 중요한 도서 목록들이 들어있는데요. 만약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 도서 목록이 내 아이한테는 조금 어렵다면 웃으면서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가세요. 초등 중학년이 초등 저학년 책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옳습니다. 초등 중학년이 고학년 책을 붙들고 있는 모습만 아름답다고 재촉하지 마십시오. 제 모토는 아이 힘들지 않게 서서히 실력을 쌓아주고 그 실력을 쌓아준 엄마의 노고는 아이가 전혀 모른 채 저 혼자 원래부터 잘났던 것처럼 뽐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줄 모르고 공부하도록 책을 계속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심정으로 책을 만들었거든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아이를 키울 겁니다.